좀 가슴이 뭉클하네요. 제가 그동안 정치하면서 강연도 많이 다녀보고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시당 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모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열의가 있고 기대가 있고 하다는 걸 반영하는 것 같은데 정말 저희 가슴이 좀 이렇게 뭉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관절 다리를 다쳐서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오기 전에 결혼해서 그 신부집에 인사를 하러 부산역에 내려서 찾아갔는데 여기 바로 서면에 그 처가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제 아내가 태어나서 쭉 살다가 저 결혼할 때까지 그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이 지금 이제 없어져서 어떻게 변했는가 하고 한번 그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잠깐 둘러보고 여기 오려고 갔다가 집 그 터를 구경하다가 우리 시당위원장하고 지역위원장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결혼해서 와서 보니까 어떤 집인지 모르고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처음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가보니까 택시 운수업을 하는 집안이었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기사들이 산악금 입금을 하러 막 와서 이제 하는 걸 보고 야, 나는 이게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는 학생운동, 재학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하는 집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좀 가슴이 그때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스텝이 꼬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듬해 부마 함께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전두환이가 들어오고 그 바람에 제가 잡혀가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 당시에는 여기 안기부 정보부죠. 거기에 잡혀가서 한 일주일 동안 지하에서 고생도 하시고 그 후에 광주 청문회 할 때 또 저번 광주 청문회 빠지라고 여기 부산 보안사에서 또 우리 장인어른을 고속도로에 밤 야밤에 19선 집에까지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나한테 보니까 12시부터 5시간이 달려온 거예요. 네, 저 그 광주 청문회도 빠지라고 그런 그 순환을 많이 겪으셨던 곳이라서 저도 오늘 이렇게 가서 둘러봤는데 거기에 조그만 호텔을 누가 땅을 사가지고 호텔을 지금 봤습니다. 부산은 저하고 그렇게 저렇게 좀 그 사연이 많이 얽혀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민주당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치를 본격적 학생운동하고 재야운동하고 한 지는 이제 50년째입니다. 제가 1972년 대학에 들어갔을 때 유신이 나는 바람에 학생운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이 22년이니까 딱 50년입니다. 제 회고록이 1972년부터 2022년까지 50년을 간략하게 정리한 책인데 그 중에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한 88년도부터 약 35년 정도를 해왔습니다. 35년이 짧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가 48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약 한 70년 좀 넘는 기간에 절반 정도는 제가 직접 당을 겪었던 거고 그 앞에는 선배들 했던 당의 역사를 제가 공부한 그런 시기인데 지금 22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안보실장을 했던 서훈 실장을 구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기각이 될 줄 알았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고전에는 국방부 장관하고 해경청장을 구속했다가 적부심으로 나왔죠. 적부심으로 나온 것만 해도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서훈 실장이 구속된다니까 이게 뭐가 좀 크게 잘못돼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분이 납치가 됐는지 아니면은 실족을 했는지 본인이 월북했는지는 더 규명해 봐야 알겠지만 그 한 사람을 왜 구출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구명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그다음 해경청장이 구속이 되고
안보실장이 구속됐다라는 게 그거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12구 참사에서 158명, 160명의 압사를 참사를 겪었는데 그 생명을 못 구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정조사가 시작도 안 되는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곧 입건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만둔 지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뿐이 아니고 현직 당대표이자 지난 대선에 그 유력한 그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비서실장격인 사람들을 지금 구속을 다 시켰습니다. 예. 곧 조만간에 그 당대표까지 이제 입건을 할 거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된 지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난번에 0.7% 27만 표 차이로 떨어진 대선 후보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본 정치 과정에서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몇 프로 차이로 이겼든지 간에 이긴 사람이 국민들을 통합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가능한 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그 야당이 170석이 넘는 이런 거대 야당 의석일 경우는 어차피 국회하고 행정부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에 보면은 요새 민주주의라는 말 자꾸 쓰는데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고 엄격하게 우리 헌법에서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민주적 기본 질서에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가 맨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나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뭐 새끼니 뭐니 헌법을 사수하고 지키겠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 그 헌법의 기본 질서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의회, 국회 이거에 대한 그게 미국을 향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그럼 내국한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예, 잘못하면 이제 입만 그렇고 예, 제가 이렇게 요즘에 보면서 가장 큰 절규는 지난 토요 집회에서 유가족들이 보여준 절규 그 이상의 절규는 없죠. 그보다 또 애달픈 절규가 어디 있겠고 언제 또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후에 또 추가적으로 더 나오니까 그 절규만 갖고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해서 시신을 부검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검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사로 혹은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결을 했을 때 하는 거 이럴 때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칼을 댄다는 게 그 유족 입장에서 어떤 심정이겠냐. 유족의 가슴에 칼을 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더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유리품들을 모아서 성분 검사한다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압사당한 그 슬픔도 가눌 길이 없는데 거기다가 부검 칼을 대고 유리품 검사를 하고 휴대폰을 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고 이건 폐륜입니다. 폐륜. 제가요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제가 정무부시장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사고 수습부터 했습니다. 1995년도죠. 조선시장 모시고 수습을 했는데 그때 500명이
그 정말 앞사에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시신다 한꺼번에 못 잡고 2달 발굴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500명이 돌아가시고 500명이 중상을 입고 2,000명이 경상을 입었어요. 그럼 서울교대 서초동 사거리 체육관을 그분들이 임시 그 건초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2달간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취임도 하기 전에 사태를 수습하려고 떠맡았는데 제가 귀싸대기도 여러 번 맞고 그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그냥 쫓아와서 막 귀싸대기부터 때리고 가요. 그러고 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천 부시장님, 예천에 아이고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 심정이 유가족들의 심정입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선 때려놓고 봤는데 내가 수습할 사람이지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막 나를 붙잡고 미안하다고 울고 막 그래요. 그렇게 낮에는 시청에서 일하고 밤에는 유가족들하고 엉겨붙어서 같이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20여 구를 발굴을 못했어요. 소실이 됐습니다. 이게 막 무너져 내리면서 출근부에 도장 찍혀 있고 가족도 있는데 백화점 출근부에 도장이 찍혀 있어요. 있는데 발굴이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망 처리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각을 안 하려고 해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각해서 제가 도장 처리를 했습니다. 책임을 제가 지겠다. 이렇게 해서 유가족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해서 수습을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서초동 그 유가족들에 대한 원성이 없습니다. 그때 2명이 마지막에 구명된 사람이 있어요. 그때까지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이 사람들 수습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수습이 아니고 작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유가족이 화장장에 가서 다른 유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 다른 한 화장장도 아니고 수도권 화장장이 부족하니까 충청도까지 가가지고 화장장은 다 각각 해가지고 이런 짓을 합니까? 이 분노는 김포의 건물 주인이 큰 플래카드를 내걸었잖아요. 이 새끼 뭐 이렇게 그냥 이가 한글 이가 아니고 2번 이 새끼였어요. 그분이 지난 토요 집회에 나와서 했던 분노보다 더한 분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얼마나 화가 나는 그런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 집회에 나와서 그런 절규를 했겠습니까? 이 상황은 제가 처음 겪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왜 엄중하냐면 이것은 이재명 문제를 잡기 위한 것 같지만 단순히 그 차원은 아니고 이 권력을 둘러싼 큰 쟁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남은 기간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총선도 해야 되고 지방선거도 치러야 됩니다. 특히 내후년 총선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의 운명은 많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내년 내내 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라고 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주 지저분하기도 하고 가혹하기도 하고 엄중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문재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하느냐 아니면 분단 세력이 군부 독재를 하고 백색 독재를 하고 정보부 독재를 하고 검찰 독재를 하느냐 이거를 둘러싼 싸움이지 그냥 그것을 개인의 잘잘못은 아니거든요. 제가 정치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7번 정치하면서 국회는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지역구에서 한 번도 안 떨어요? 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지역구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습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옳아야 됩니다.
뭐랄까 항상 같아야 돼요. 항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당원들도 믿고 국민들도 믿고 다 믿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뭐 현실적 길게 그만뒀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사람들만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른바 정당성이라는 건데 정당성. 레지티머시라고도 얘기하는 정당성이 있을 때만이 그 정치는 면면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 당대표실에 가보면은 맨 앞에 신익기 선생님 초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병호, 그 다음에 장면 총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초상에 올라갔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살아해온 정당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한눈에 다 보입니다. 아, 이분들이 우리 당의 역사구나. 물론 그분들은 대통령이 되신 분들의 초상이지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당원들의 염원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전당은 누구를 거기서 걸어놓을 겁니까? 맨 앞에 이승만, 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한번 걸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런 정당입니다.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여기까지 끌어온 민주화 세력이고요. 저 당은 분단을 이용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독재를 해온 정당 아닙니까? 언론은 그게 무슨 같은 당인 줄 알아요. 맨날 같은 당이 싸우는 줄 알아요. 다른 당이에요, 다른 당. 제가 왜 20년 집권해야 되느냐는 저런 사람들이 집권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물론 못해서 이번에 졌습니다만 그건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그 점을 저희는 반성해야 된다고 해요. 0.7%, 27만 표.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합니까? 0.7%, 3% 졌으면 차라리 승복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을 밥을 못 먹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정신력 강한 사람들은 들 정도니 우리 지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친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세력을 깨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 내년에 걸쳐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깨는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이 엄중한 시기에 이거를 우리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또 강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산은요 사실은 우리 민주화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민주화를 상징하면은 광주 항쟁을 상징하잖아요. 광주 민주 항쟁을. 물론 가장 희생이 컸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죠. 근데 더 따지고 근원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은 부산은 옛날에는 경남이죠. 부산이 직한시로 독립되기 전에 다 경남이었는데 경남에서 4.19 부정선거 규탄 학생운동이 맨 먼저 벌어진 것이 마산입니다. 마산. 3.15 부정선거 규탄입니다. 그 당시 김주현 열사가 첸탈을 맞고 바다에 수장돼 있다가 떠오르는 시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격분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서울로까지 번져가지고 4.19 혁명으로 번져나간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노인되니까 하야라 그런 거죠. 쫓겨난 거죠, 맞아요. 점점 개편에서 하야죠. 그 다음에 1979년에 부산에서 부마 항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79년도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김영삼 그 당대표였습니다. 나중에 김영삼 대표가 상당 합당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야당의 큰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영삼 대표를 국회에서 제명을 시켰어요.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다가 경제 상황도 나쁘고 해가지고 부산대학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마산까지 번져가지고 부마 항쟁이 되니까 차지철이 탱크로 쓸어버리면 된다고 했어요. 캄보디아처럼. 캄보디아에서는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안경 쓴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성인 중에서. 그게 캄보디아 학살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글자들 잘 몰라요. 글자 알고 안경 쓴 사람은 다 위험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교통순경이 이걸 끊을 줄을 몰라요. 딱지를. 글씨를 쓸 줄을 몰라요. 차지철이가 그런 식으로 진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재규가 둘을 한꺼번에 저격을 한 겁니다. 재산날이 같아요. 항상 그런 독재 정권은 그런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 옆에 대드는 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좋게 표현해서 서거하셨습니다. 그게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화의 진지가 된 겁니다. 그다음 80년에 광주를 전두환이 학살하는 바람에 민주항쟁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몇 년이 내려온 겁니다. 저는 부산에 친구들이 많은데 그 당시 때 민청학년 사건 때부터 만난 사람들이 지금은 원로가 돼 있어요. 이제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이런 민주화에 아주 맞으면 뭐랄까 큰 진지 역할을 한 부산 마산 지역에서 우리 당이 지금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독립운동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시의원도 되고 구의원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민주적 국민정당을 부르짖느냐면은 조병옥, 신익희, 조병옥 이렇게 쭉 해서 윤보선, 김대중까지는 전부 경선을 했어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그래서 유신이 나면서 국회가 말살되면서 당이 기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국으로 망명을 하고 감옥에 가고 김대중 대통령은 연금되고 당을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87년도에 직선제가 됐는데 당이 달랐어요.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당내에서 후보를 경선할 수가 없어요. 당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노태우한테 정권을 갖다 주었죠. 그때 제가 미통령 재야운동할 때인데 이걸 보고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당이 없으면은 내릴 수 있는 당이 없으면은 정권이라는 건 교체될 수가 없구나. 나라가 민주화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재야운동을 하다가 원래가 제가 하고 싶었던 언론이나 교수나 이런 거를 접고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드는 일을 우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평민당으로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35년 된 거예요. 당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없으면 그건 당이 아닙니다. 도당이 되는 거죠. 사당이 되는 거죠.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같이 이행을 하고 그럴 때만이 그 당은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자격과
권력과 권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히 95년 이전까지는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대통령 빼놓고는 당에서 뭘 배출할 수가 없었어요. 뿌리가 없는 당이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지방자치체를 목숨을 걸고 단식을 얻어내서 지자체 선거를 하고 도지사를 뽑고 시장을 뽑고 시의원부에 뽑아가지고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시장이 지금은 탄탄해졌어요. 옛날에는 그게 뿌리가 없으니까 대통령 선거나 국회 선거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상적으로 할 일이 많아졌어요. 다 주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만. 그러고 소통하는 방법도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은 SNS가 발전하고 유튜브가 발전해서 언제든지 쌍방향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일방적인 강연 얘기 그냥 꽂아붙기고 공천도 하달식으로 하고 지금은 권리당원도 많고 우리 권리당원이 100만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당비가 100억이 더 거칩니다. 그걸 시장에서 아마 부산시장만 해도 당비가 1년이면 한 5, 6억 거칠 거예요. 이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비례대표를 팔아가지고 당 운영비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많이 와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당대표를 2번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사적인 공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공천입니다. 공천. 내 사람을 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20년도에 180석을 얻은 거 아닙니까? 내년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후년에 출마하려고. 그 열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선거 때만 와가지고 출마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치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봅니다. 떨어지면 당을 비난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가 떨어져. 왜 떨어진 이유를 찾아보면은 신뢰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주민들하고 당원의 신뢰를 못 받았어. 경선에서 자기가 떨어져 놓고 원망을 자기 쫓아냈다고. 그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중고차가 아니에요. 저 태종도에서 저 동네까지 가는 정기 노선 버스입니다. 4년에 한 번 대통령 선거 치러야 돼요. 국회 선거 치러야 돼요. 지방선거 치러야 돼요. 또박또박 그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가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노선버스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떨어졌다고 그 버스 탔다가 잘못했다고 버스를 탔다고 자가용처를 버리고 중고차가 아닙니다. 노선이 있어요. 당은 노선이. 해종도에서 동네까지 가는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 버스를 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어디에 가야 서면 노탈에도 내릴 수가 있다. 거기까지는 몇 분 걸린다. 정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대선 오고 나왔다 집에는 또 딴 당으로 가서 또 거기 가서 비울 거예요. 우리 정치가 그 문턱이 없는 그 입출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정당하고 항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옳아야 됩니다. 옳고 그래야 믿음을 주게 됩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처음에 진행을 조금 시간 더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예,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한 건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부산에서 기억나는 사람은 박순천 여사거든요. 이분이 그 처음에 시작은 서울에서 했는데 부산에 와서 정치를 했습니다. 동구에 와서 정치를 해가지고 2번인가 당선돼서 나중에 민주당의 60년대 당대표를 했죠. 예, 그분의 이력을 보면은 뭐 100% 찬성할 수 있는 이력은 아니지만 여성 권익을 위해서 노력한 건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그 산후 그 조리 문제라든가 여성들에 관한. 그러나 더 결정적으로 기여하신 분은 이호 여사거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가 아니고 당 대표 부인으로서 이호 여사는 동계동에 간판을 2개를 했지 않습니까? 간판이 아닌 명패를. 김대중, 이호. 그게 여성운동의 아주 상징처럼 보였죠.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제가 그 당무 개입 시작할 적에 아침에 갔더니 메모지를 이렇게 주시면서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게,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게,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어서 상속법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듣고요. 그 당시로서는 좀 이렇게 충격이었어요. 의뢰 장자한테 많이 주고 제사도 오시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딸을 또 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고, 아들의 권리가 딸에 갖고 가지고, 딸의 권리가 아들과 같고, 아내의 권리가 남편과 같고. 근데 저는 한 푼도 없는 사람이니까 좋아해요. 우리 집사람 부잣집 딸이거든요. 저한 푼도 없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슬로건을 이어서 제시한 걸 보고서 아,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우리가 무심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추진해서 상속법을 바꿨습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 후로 여성들의 권리가 많이 신장이 됐죠. 그 후로 지방자치선거에서 또 여성들이 많이 진출했죠. 오늘 위원장님들 만나보니까 상당수가 지역위원장이 우리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남편보다. 여기 18개 중에서. 한 30%?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성들이 여성하고 경쟁하는 걸 피해요. 부산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는 남녀공학으로 가려고 하면 안 간다고 그래요. 내신에도 쳐져요. 부산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이 아닌 남자만 다니는 학교로 가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성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구분 없이. 그러니까 남자애들보다 여성들이 성장기에 그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경쟁은 남자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면 져요.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 뭐 외부고시 다 절반 이상 지금 여성이 합격, 특히 1등은 여성이 합격해요. 수석들. 사회가 그렇게 바뀌고 권리도 바뀌고 인식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보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남성들은 피해를 느낄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안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남성을 박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군대라고 하는 문제가 남성들한테는 핸디캡이 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분담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타협을 해서 점진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회를 끌어가는 그 당의 중심, 여기가 당이 중심을 잡고 끌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설득하고 아주 설득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제가 모시기 갔죠예요. 152석 했는데 5명이 말씀을 해. 탄돌이라고 해가지고 108번대라고 했어요. 초선이 108명인데 153명 중에 200명에서 초선이 108명이었어요. 그래서 108번대라고 했는데 5명이 말씀을 해요. 주업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 사람이 이탈하면 과학수가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나는 네가 어떻게 할래? 그러고 하진 아내한테도 자꾸 해요. 안 보면서 기밀문서 갖다가 터뜨리고. 그것도 그 자랑을 해요. 내가 이걸 입수했다고. 여당 의원이었다. 앉아서 술도 사줘보고 읍소도 해보고 안 돼요.
150석 가지고 흔드니까. 나중에 그래도 참고 해야죠.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저걸 어떻게 할 겁니까? 제명을 시킬 수 있어요. 제명을 시키면 아예 무너지는 거예요. 조폐만 또 뺐다고 말이에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참 속이 썩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참고 정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저도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저는 이제 저런 거 한두 번 봤으니까 참으시고 아이고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생각 같아서는 막 뭘 좀 하고 싶어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이 지나고 보면은 국민들하고 정당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19라고 하는 거는 마산 부정비판 시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4.19가 일어나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혁명을 한 거 아닙니까?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때도 그 악랄하게 독재를 18년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부산 시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 제명을 계기로 해서 폭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80년 봄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걸 전두환이가 또 막 설상을 한 거를 부산 아니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해가지고 결국 7년 만에 87년도에 6월 항쟁을 쫓아냈잖아요. 그때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와 학생단체와 이게 다 각각 하나가 됐어요. 국민운동 본부. 부산부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 뭐 거창한 길이 아니고 불끄기, 경제불리기, 휴집 들어와기 건물에서 내보내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가면서 이걸 항쟁을 해서 항공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16년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분들이 주말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규탄을 하고 결국 나중에 저쪽 당 의원들이 60명이 가세를 했어요. 탄핵에. 우리 당만 갖고는 안 돼요. 그때. 야당만 갖고는 안 됩니다. 200석이 넘어가야 되니까. 마지막에 234석이 됐잖아요. 그만큼 시민들하고 이 정당 정치가 함께할 때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갖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국면도요, 뭐 극복할 건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는데 시민과 정당이 함께할 때에만 좋은 성과를 내줍니다. 이게 한두 해 가고 그만두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70년을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손자나 아들들이 저희 같은 속도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야 되니 편안한 마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때 그래도 민주화를 이뤘고 자유화였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세계적인 스타도 되고 빅데이터도 나오고 아주 창작이 된 거 아닙니까? 독재 정권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런 창의성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를 민주화로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 자손들과 손자들이 그걸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내 손자는 잘 살아야지 나처럼 맨날 감옥 가고 감시당하고 연행당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우리 손자는 잘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안 제가 감옥살이 4년하고 연금은 몇 년인지 잘 모르겠고 도망 다니려고 막 뒷골목 찾아다니고 서울 뒷골목은 제가 다 알아요. 그런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편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저는요,
이 소수자가 저항하는 역사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해서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야죠. 나는 의사다. 나는 열사다. 이건 굉장히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가지고 맞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인내하고 함께 할 줄 알고 소통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 다 있습니다. 저처럼 민주적인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벌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생존 차원에서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그 하나하나는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상이 다 그런 사람으로 차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세상을 채우고 있는 건 건전한 상식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가야 돼요. 더 많은 부자만 공부한다. 아니면 아주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 이러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못 구했다고 해서 막 장관 구속시키고 앞으로 누가 장관하려고 했습니까? 180명, 160명은 죽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근저도 못하게 하고 영장도 못 쓰게 하고 우리가 문상 가서 마지막에 저 묵도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 얼굴을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영면하도록 편안하게 쉬도록 아니면 마음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름을 밝히고 그걸 하면은 2차 가해라고요? 2차 가해라는 말이 그런 데 쓰는 말입니까? 제가 국무총리까지 했기 때문에 욕을 못하겠는데요. 차라리 총리 안 하고 욕하는 게 낫겠습니다. 욕 좀 하십시오. 욕하면은요, 또 욕했다고 시비해서 화제를 그쪽으로 돌려요. 본질을 갖고 없애요. 그런 수책에 우리가 말려갔던 이제 슬픔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합니다. 소수자가 저항하는 역사가 아니고 모든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역사, 그거를 부산에서부터 만들어 나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요. 네. 저도 현실 정치는 안 하지만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역사를 지고 나서 이 한탄하는 역사가 아니고요. 승리해서 바로잡는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되죠. 고맙습니다.